펜타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이 던진 단 한마디에 200조 원짜리 미국 항공모함 함대가 항구에 꼼짝없이 묶여버렸거든요. 미국은 결국 한국에 거액의 청구서를 내밀었죠. 기름길을 열고 싶으면 선택해라. 하지만 0.1초 만에 돌아온 대한민국의 선택 앞에 미국은 분노 중입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가 뒤늦게 서류 뭉치를 뒤지다 새파랗게 질려버린 경악스러운 이유. 미국이 독점하던 100년 질서를 단숨에 쓰레기통으로 처박아버린 한국의 미친 기지. 도대체 대한민국은 미국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괴물을 키워놓은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한국부터 정리하자. 그 한마디에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농담도 인사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호르무즈 해협 위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빨간 선 하나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봉쇄 가능 구간. 그 한 줄이 방 안의 온도를 바꿔놓았죠. 저는 제임스 켈러한, 워싱턴에서 20년 넘게 동맹국 안보 전략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수십 번의 위기 브리핑을 겪어왔지만 그날처럼 회의실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은 지도에서 보면 좁디좁은 바닷길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 하나로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의 약 20%가 매일 빠져나가고 있었죠. 수십 척의 유조선이 하루도 빠짐없이 줄지어 지나가는 세계 경제의 핏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핏줄이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당연히 워싱턴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를 연결하는 비공개 안보 브리핑이 긴급 소집되었고 그날 테이블 위에 올라온 의제는 사실상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왜 남의 기름길을 지켜줘야 하나? 미국 혼자 이 바다를 지킬 수는 없다. 동맹국들에게 비용과 책임을 분명하게 나눠야 한다. 호르무즈가 불타오르자 워싱턴은 곧장 계산서를 꺼내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늘 그렇듯 거칠고 단순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손해보지 않는다. 파병으로 책임을 나누든 돈으로 대가를 치르든 선택해라. 그 한마디가 회의실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죠. 겉으로는 동맹에 대한 요청처럼 보였지만 본질은 달랐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 뒤에는 이미 구체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해협을 지키는 데 드는 호위 비용, 선박보호에 들어가는 군사 자원, 거기에 정부 차원의 보험 체계까지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고가 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군함을 더 보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안보 자체를 비용으로 환산하겠다는 뜻이었죠. 미국이 지켜주는 바다를 공짜로 쓰는 시대는 끝났다. 그런 분위기가 회의실 안에 아주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항공모함을 띄우고 구축함을 배치하고 수천 명의 병력을 투입해서 해협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작 그 해협을 통해 에너지를 실어가는 나라들은 제 몫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름 끊기기 싫으면 참전해라. 그 말이 회의실 안에서 공공연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요구를 가장 먼저 받을 나라로 지목된 곳이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이유는 누가 봐도 분명했어요.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에너지 공급에 직격탄을 맞는 구조였고 그 충격은 산업 전반으로 퍼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워싱턴의 셈법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에서 절대 빠질 수 없다. 가장 절실한 나라 중 하나이니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한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응할 겁니다. 에너지에 약한 나라니까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중동 에너지에 이렇게까지 묶여있는 나라가 미국의 요구 앞에서 오래 버틸 수 있겠느냐는 거였죠. 솔직히 그건 분석이라기보다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경험이 그 확신을 더욱 단단하게 뒷받침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6년 3월 16일 한국 외교부는 한미 외교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한국 국방부는 전혀 다른 톤의 입장을 내놓았어요. 공식적인 파병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분명히 했습니다. 설령 파병이 논의되더라도 국내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못 박은 겁니다. 감정적으로 거부하거나 목소리를 높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하게
법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냈고 절차라는 틀을 먼저 세웠고 그 위에 국익이라는 기준을 올려놓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 방침이 나왔을 겁니다. 미국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것,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패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한국이 먼저 자기 기준을 꺼내든 겁니다. 물론 한국만 조심스러웠던 건 아닙니다. 유럽 주요국과 일본은 호르무즈 위기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대응 의지를 밝혔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주도의 전쟁 자체에 거리를 두는 흐름이 강했거든요. 워싱턴의 요구가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그런 나라들과도 결이 달랐습니다. 겁을 먹고 눈치를 보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조용하지만 아주 분명한 의지가 느껴지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시간 끌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며칠 지나면 압박을 못 견디고 움직이겠지, 예전에도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이 왜 바로 안 움직이는 거지? 그 질문에 아무도 즉답하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한국은 겁먹지 않는 걸까? 우리가 당연하게 깔고 있던 전제, 한국은 결국 응할 것이라는 그 오래된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한국을 너무 오래전 기억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설마 우리 계산이 어딘가에서 틀어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회의실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아니라 한국이 왜 흔들리지 않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압박하던 쪽에서 계산이 꼬이기 시작한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공기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청구서를 내민 건 분명히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안해지기 시작한 쪽도 미국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확신하고 있었을까? 왜 한국은 결국 따라올 거라고 회의실에 있던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그게 단순한 오만이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답하겠습니다. 그 믿음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어요. 단순한 느낌이나 편견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실제로 반복되어 온 아주 구체적인 경험들이 그 확신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저는 한국 관련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자료부터 최근 것까지 책상 위에 하나하나 펼쳐놓고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이건 워싱턴에서 한국을 이야기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숫자 중 하나입니다. 1991년 한국과 미국 사이의 방위비 분담금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규모는 수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주한미군 전체 운용 비용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한 금액이었죠. 그런데 그 숫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올라가는 폭은 달라도 방향은 언제나 한쪽이었습니다. 협상이 돌아올 때마다 미국은 더 내라고 요구했고 한국은 처음엔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에는 더 부담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때로는 협상이 결렬 직전까지 치닫기도 했고 양측이 수개월간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종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한국이 더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패턴이 30년 넘게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어져 온 겁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5천억 원을 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몇 배가 뛴 셈이에요. 숫자만 봐도 흐름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 우상향 그래프를 천천히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상은 항상 있었지만 결과는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한국이 버티다가 결국 한국이 더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구조. 그게 우리가 수십 년간 직접 지켜봐온 공식이었습니다. 방위비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군사기술 분야로 들어가면 미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 있었는지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역사가 대표적이죠.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사실상 한국이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할 때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상한선을 두겠다는 합의였어요. 처음에 허용된 사거리는 약 180km였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기에도 빠듯한 거리였죠. 자기 나라 안의 위협에 대응하는 무기조차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를 정해놓고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 제안은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조금씩 완화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해제된 건 2021년이었습니다. 무려 42년입니다. 한국은 42년 동안 자기 나라를 지킬 미사일 하나도 마음대로 설계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은 미사일 하나를 새로 개발하려 해도 미국과 협의해야 했고, 사거리를 늘리려 해도 허가를 받아야 했고, 탄두 무게를 바꾸려 해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허가 기반 구조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수십 년간 그렇게 운영되어 왔으니까요. 핵 분야는 더했습니다.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 안에 있었고, 핵무기 개발은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건 한국만의 제약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었어요. 원자력 기술,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 기술조차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틀 안에서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같은 핵심 공정에 제한이 걸려 있었거든요. 무기도 아니고 발전소에 쓰는 기술인데도 미국과의 합의 없이는 독자적으로 기술을 확장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에너지 주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한국의 기술적 자율성은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좁은 범위 안에 묵혀 있었던 겁니다. 안보 구조 전체를 놓고 보면 그림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한미동맹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넘었고 그 세월 동안 한국의 안보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 연동되어 왔어요. 전략자산의 배치, 군사작전의 계획과 실행, 정보의 수집과 공유, 유사시 대응 체계까지 미국이라는 축 없이는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가 오랜 시간에 걸쳐 단단하게 만들어져 온 거죠. 그건 나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냉전이라는 거대한 위협 한복판에서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던 나라가 내린 현실적인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구조가 워싱턴에 남긴 하나의 인식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과 보조를 맞춘다. 그건 비난이 아니라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넘기면서 점점 더 확신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방위비는 요구할 때마다 결국 올랐고, 미사일은 42년간 제한을 감수해야 했고, 핵 기술조차 독자적으로 쓸 수 없었고, 안보 체계 자체가 동맹 의존형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였어요. 한국은 결국 움직인다. 시간이 걸릴 뿐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요구에 맞춰 방향을 조정해온 나라라는 것. 그래서 이번 호르무즈 사안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거의 의심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동료에게 말하기도 했어요. 한국은 지금 국내 절차를 밟고 있는 것뿐이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은 움직일 거야. 동료도 별다른 의문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그래왔잖아. 이번이라고 다를 게 뭐 있겠어. 그 짧은 대화가 끝나고 저는 보고서 초안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현재 태도는 최종 결정이 아닌 과정으로 판단됨, 기존 패턴에 따라 협력 방향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음. 그렇게 문장을 마무리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30년치 데이터가 한 목소리로 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으니 이번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는 게 저의 판단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고서를 닫고 의자에 기대 앉았는데도 머릿속 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자꾸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데이터는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는데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반응은 그 데이터가 예측하는 흐름과 자꾸 어긋나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시점에서 이미 뭔가 움직임이 감지되었어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파병 검토를 시작했다거나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의중을 슬쩍 전했다거나 최소한 분위기를 맞추려는 제스처라도 나왔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압박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요. 그 순간 처음으로 불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이 이미 끝난 과거일 수도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한번 들자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넘기다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숫자와 그래프 사이에서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은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출발점이 대체 어디였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저는 분석가입니다.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자료 속에 섞여있던 흑백 사진 한 장이 유독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의 한반도였습니다. 건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도로는 끊겨 있었고 사람들은 잿더미 위에 맨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그 땅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산업 기반이 없었고 기술이 없었고 자본은 더더욱 없었어요.
국민소득은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고 원조 없이는 돌아가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당장 내일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국가적 과제였던 시절이었죠. 기술 하나 없어 남의 설비를 뜯어봐야 했고 공장이라 부를 만한 시설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사람들의 나라였어요. 저는 그 시기에 한국을 데이터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냥 가난한 나라, 전쟁에 무너진 나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겨우 버티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선택한 길은 가만히 앉아서 도움을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1968년 한국 정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라는 이름의 그 프로젝트는 당시 한국의 국가 예산 규모를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계획이었어요. 국가 재정 대비 초대형 사업이었고 돈도 기술도 장비도 전부 부족한 상태에서 밀어붙인 결정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길부터 만드냐. 배가 고파 죽겠는데 도로가 무슨 소용이냐. 그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길을 깔았습니다. 길이 있어야 물자가 움직이고 물자가 움직여야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야 나라가 산다는 판단이었던 거죠. 못 먹어도 길부터 깐다. 그 결정이 당시 한국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삽을 들었습니다. 장비가 부족하면 사람이 대신했고 기술이 모자라면 현장에서 부딪히며 배웠어요. 불과 2년여 만에 그 도로는 완공되었고 그 길 위로 한국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철강도 마찬가지였어요.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가 세워질 때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제대로 된 제철소 하나 없던 나라가 세계적인 철강 회사를 만들겠다고 나섰으니 회의적인 시선이 쏟아지는 건 당연했죠. 기술도 없었고 자본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부 선진국 전문가들은 대놓고 실패를 예상했어요. 한국 같은 나라가 철강을 한다는 건 무리라는 게 당시의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남의 설비를 뜯어보며 배웠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도면을 붙잡고 공부하며 하나씩 기술을 쌓아 올렸어요.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찾고 다시 시도하고 또 실패하면 또다시 일어서며 결국 철강 산업을 자기 힘으로 일으켜 세운 겁니다. 안 되면 만든다. 없으면 배워서라도 만든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제 책상 옆을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한국 보고서 아직도 보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이 나라가 조선업을 시작한 과정을 보고 있는데 이건 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동료가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배 한 척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짓겠다고 선언한 거야. 울산에 조선소를 세울 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형 선박의 설계 능력도 부족했고 건조 경험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배를 만들 조선소가 완성되기도 전에 먼저 수주를 받아왔습니다. 보통이라면 시설을 먼저 갖추고 기술력을 검증받은 다음에 주문을 따내는 게 순서인데 한국은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주문서를 손에 쥐고 조선소 부지에 첫 삽을 뜬 거예요. 무모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조선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불가능을 산업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 한국 조선업은 세계 시장에서 최상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배 한 척 못 만들던 나라가 전 세계 바다 위에 자기 이름을 올려놓은 거예요. 중동 건설 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노동자들은 가족을 두고 사막 한가운데로 떠났습니다. 섭씨 50도에 가까운 열기 속에서 도로를 깔고 건물을 올리고 대형 플랜트를 지었어요. 아이들 얼굴도 못 보면서 몇 년씩 타국 땅에서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집에 닿는데도 몇 주가 걸리던 시절이었죠. 그렇게 온몸으로 벌어온 외화가 한국 산업의 기초 체력을 만들었습니다.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쌓고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된 거예요. 몸으로 버텨서 만든 경제였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온 어르신들은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사막에서 보내온 월급 봉투 하나가 가족의 한 달을 지탱했던 시절이요. 저는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부유해서 강해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버텨야 해서 강해진 나라였어요. 풍요 속에서 선택지를 고른 것이 아니라 생존의 벼랑 끝에서 길을 만들어낸 나라였습니다. 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느냐가 늘 선택의 잣대였던 겁니다.
남들이 무모하다고 말릴 때 한국은 오히려 그 길을 택했습니다. 안 되면 포기하는 나라가 아니라 안 되면 어떻게든 해내야만 하는 나라였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 선택들은 당시에는 전부 무모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하나하나가 전부 맞았습니다. 고속도로가 산업의 동맥이 되었고, 철강이 제조업의 뼈대가 되었고, 조선이 수출의 기둥이 되었고, 사막에서 벌어온 돈이 다음 세대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대를 넘어 반복해온 하나의 방식, 하나의 습관이었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같은 답을 내놓았던 나라였습니다.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가 버텨야 한다. 그 단순한 원칙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남아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한 가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저력은 자료실 서랍 속 숫자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그 묘한 감각, 이 나라가 가진 뿌리 깊은 집념 같은 것이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각 위에 지금의 상황을 다시 올려놓자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이 바로 움직이지 않았는지, 왜 예상처럼 반응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걸 단순한 거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불편해서 혹은 국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으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정밀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위비. 이 세 가지 문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줄기로 단단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에너지, 안보, 외교, 경제. 이 네 가지가 전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였어요. 어느 하나라도 성급하게 건드리면 나머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에너지 공급이 곧바로 위태로워집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서 가져오고 있었으니까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 해협의 안전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수입 비용이 늘고 수입 비용이 늘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기업과 가게 모두가 압박을 받습니다. 한국처럼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게 호르무즈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경제의 생명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즉각 파병에 나서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군사적 개입은 중동 지역 내 외교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하려는 장기 전략과 충돌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방위비 협상과 파병 문제가 동시에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하나를 섣불리 양보하면 다른 하나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스나 노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 전체의 이익을 놓고 어디에서 무엇을 지키고 어디에서 무엇을 내줄 것인지를 정밀하게 따져야 하는 그런 차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만 틀어져도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 속에서 한국은 서두르지 않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과거의 한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 같았으면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먼저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바로 달려왔겠죠. 미국이 요청하면 일단 방향을 맞추고 세부 조건은 나중에 조정하는 방식 말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워싱턴이 알고 있던 패턴이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요구하면 시간은 걸려도 결국 따라온다. 그게 한국이라고 우리는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달랐습니다. 먼저 법을 꺼냈어요. 한국의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즉각 움직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조적인 제약이었던 겁니다. 즉각적인 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그 시스템의 존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단순한 제도적 한계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차를 전면에 내세운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의 최종 기준은 오직 국익이다. 한국은 그 세 가지를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꺼내놓은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태도가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동맹이라면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닌가?
최소한 의지라도 먼저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워싱턴에서 20년을 일하면서 동맹국이 이렇게 느긋하게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동료에게 투덜거리듯 말한 적도 있습니다. 한국이 절차를 앞세우는 건 이해하는데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아? 지금이 그걸 따질 때야. 동료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켈러한 타이밍을 놓치는 건지 일부러 재고 있는 건지 그걸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 말이 묘하게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데이터를 펼쳤어요. 한국이 이번에 보여준 대응 방식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되 공식 입장은 신중하게 유지했고 국방부는 파병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으며 동시에 파병에 필요한 법적 절차의 존재를 사전에 환기시켰습니다. 각 부처가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성급하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작정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따르는 것도 아닌 자기 속도로 자기 답을 내겠다는 의지가 읽혔어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불복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동맹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동맹의 틀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반항이 아니라 성장이었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던 나라가 이제는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외교에서도 안보에서도 경제에서도 자기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위에서 대화하겠다는 것. 그건 동맹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동맹의 질을 바꾸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보기엔 한국이 그저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달랐어요. 국가 단위의 의사결정 수준 자체가 올라간 거였습니다. 어떤 요구 앞에서든 먼저 자기 이익을 계산하고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그 위에서 답을 내리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국가가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한쪽 여백에 이렇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현재 태도는 거부가 아닌 독립적 판단으로 재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 짧은 한 줄을 쓰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한국을 바라보던 시선을 스스로 고쳐 쓰는 일이었으니까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눈앞의 데이터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불복이 아니라 독립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무게가 저를 포함한 워싱턴의 분석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달라졌다는 건 인정합니다.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냉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는 분명히 보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상대는 미국이었습니다.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세계 질서 그 자체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나라였어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규칙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 그게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악관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힘을 거리낌 없이 쓰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그 주에 열린 후속 회의에서 분위기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 회의에서는 한국의 반응을 분석하는 톤이었다면 이번에는 한국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로 의제가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회의실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쪽 참석자 하나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절차를 들먹이고 있는데 솔직히 그게 핑계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시간을 끌면서 빠질 구멍을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옆에 앉아있던 국무부 쪽 인사가 바로 받아쳤어요. 핑계든 아니든 문제는 한국이 아직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비공식으로도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켈러한, 당신이 한국을 가장 오래 봐왔으니까 묻겠습니다. 한국이 끝까지 안 움직이면 우리는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 쏠린 게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뜸을 들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카드를 쓰든 우리도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한순간 싸늘해졌습니다. 국방부 쪽 참석자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감정을 빼고 냉정하게 따져보면 미국도 한국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였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늘 단순했습니다. 이익이 되면 관계를 유지하고 이익이 안 되면 관계도 바꾼다.
오래된 우방이든 수십 년간 함께 싸워온 파트너이든 계산이 맞지 않으면 테이블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위비 협상만 봐도 그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이전 행정부들이 외교적 언어로 포장하며 조율하던 협상을 트럼프는 노골적인 압박의 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안보를 함께 지킨다는 명분 아래 진행되어야 할 논의가 비용과 거래의 언어로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압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의 도구는 끝없이 다양했어요. 미국이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경제였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을 대상으로도 관세를 무기처럼 사용한 전례가 있었어요.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 이 두 분야에 높은 관세가 걸리면 그 충격은 단순한 무역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출이 줄면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고용이 위축되고, 고용이 위축되면 내수까지 얼어붙는 연쇄 구조가 만들어져요. 한 곳이 무너지면 나머지가 따라 무너지는 도미노 같은 구조였어요. 특히 한국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문이 닫히기 시작하면 그 타격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금융시장도 안전지대가 아니었어요. 안보 불안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은 상당한데 그 자금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요동치게 됩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불안감 하나가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구조였죠. 이건 이론이 아니라 과거에 실제로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변수가 하나 더 있었어요. 주한미군이었습니다. 미군이 실제로 한반도에서 철수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았습니다.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만 해도 해외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이고 거기에 투입된 비용과 자원은 천문학적인 수준이에요. 그걸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떠나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행이 아니라 언급 자체였어요. 주한미군 감축이 한 번이라도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순간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실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 한마디가 무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글로벌 공급망 문제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 산업들이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기도 했어요. 미국이 공급망 재편을 명분으로 한국 기업의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기술력이 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 마이크와 마주쳤습니다. 마이크는 아까 회의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켈러한 아까 회의에서 한 말 있잖아. 어떤 카드를 쓰든 우리도 대가를 치른다고 한 거. 응. 그거 좀 더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뜻이야? 저는 걸음을 멈추고 마이크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관세를 때리면 한국 반도체 공급이 흔들려. 그럼 미국 기업도 타격이야.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면 동북아 안보 전체가 불안해져. 그건 우리 전략에도 구멍이 뚫리는 거야.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을 압박할 카드는 있는데 그 카드를 쓰면 우리 손도 베인다는 거지. 그래. 그게 문제야. 마이크가 잠깐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데 한국도 그걸 알고 있을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모를 리가 없지. 한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면 알면서도 버티고 있다는 건데 그게 더 무섭지 않아? 그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걸 모르고 버티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버티고 있는 걸까? 만약 후자라면 이건 단순한 배짱이나 고집이 아니라 뭔가 근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의 힘은 압도적이었어요. 그건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압도적인 힘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오랫동안 만만하게 봐왔던 나라가 그렇다는 것. 바로 그 사실이 저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버티면 다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걸 알면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해하기 어려웠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마이크의 말이 맞았어요. 모르고 버티는 것보다 알면서 버티는 쪽이 훨씬 상대하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마이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버티고 있다면 그건 뭔가 근거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저는 접근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한국이 왜 버티는지를 한국 쪽 데이터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쪽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자고 생각한 겁니다. 미국 내부의 군사, 산업 관련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외교나 정치가 아니라 현장에서 올라오는 실무 보고서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전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던 흐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에게 돈을 더 내라, 파병으로 책임을 나눠라, 그렇게 압박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미 해군 관련 내부 보고서를 열어보니 같은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유지보수 지연, 정비 병목, 조선 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 지연 병목 부족. 같은 맥락의 단어들이 보고서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었어요. 이 단어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보고서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미국 해군이 보유한 함정수에 비해 그것을 정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조선소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함정 하나를 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고 일부 함정은 정비 대기 상태로 몇 달씩 항구에 묵혀 있다는 보고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미국 내 조선소들은 시설이 오래되었고 숙련된 인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으며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는 속도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이 바다 위에서는 무적이었지만 정작 배를 고치고 만드는 뒷단에서는 심각한 병목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 자료를 그냥 넘겼어요. 이건 미국 내부의 산업 문제이지 한국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보고서를 더 읽어내려가면서 이상한 부분이 눈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한국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조선 강국이니까 일반적인 맥락에서 언급된 거라고요. 하지만 보고서를 넘길수록 같은 결론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상선뿐 아니라 군함 건조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빠른 생산 속도와 정밀한 품질은 미국 내 조선소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조선사들이 미 해군 함정의 정비 유지, 보수 협력에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었어요.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 해군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비와 수리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 내 조선소가 몇 달 걸릴 작업을 한국은 훨씬 빠른 속도로 해낼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속도와 품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파트너가 미국 입장에서 그리 많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잠시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지금까지 봐왔던 그림과 현장 보고서가 그려주는 그림이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한국에게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현장은 이미 한국의 기술과 생산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요구하는 쪽과 필요로 하는 쪽이 같은 나라인데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이크에게 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마이크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잠깐 이거 맞아? 우리가 한국한테 돈을 더 내라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 해군 정비를 한국한테 맡기고 있다는 거야? 맡기고 있다기보다는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한데. 뭐가? 마이크가 의자를 뒤로 젖히며 말했어요. 돈을 내라고 압박하는 상대한테 동시에 우리 배를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꼴이잖아. 그게 말이 돼? 저는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건 맞아. 근데 현실이 그래. 그러면 이 구조를 위해서 알고는 있어? 아마 현장 실무진은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테이블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감정과 상관없이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방산 쪽 자료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속도입니다.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얼마나 빨리 생산해서 전장에 공급할 수 있느냐가 전쟁의 지속 능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예요. 그런데 한국의 방산 산업은 바로 그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빠른 납기 대량 생산 체제 그리고 안정적인 품질. 전시에 미국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생산 속도를 한국이 보완할 수 있는 위치에 이미 올라와 있었다는 겁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빠르게 생산하고 약속한 일정에 맞춰 납품하고 그 품질이 실제 전장에서 검증되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무기를 만들고 배를 짓고 정비를 하고 속도를 맞추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핵심 부품 중 하나로 한국이 어느새 조용히 그 구조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의 질문이 머릿속을 관통했어요.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 돈을 더 내라고 압박하고 있는 그 나라가 정작 우리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라면 이건 대체 어떤 구조인 걸까? 마이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이크, 만약 한국이 협력을 줄이기 시작하면 우리 해군 정비 일정은 어떻게 돼? 마이크가 잠시 멈추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더 밀릴 거야. 지금도 병목인데 한국이 빠지면 대안이 바로 안 나와. 그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야. 마이크가 화면을 다시 한번 흘려보더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켈러한,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한 번에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맞았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한국에게 비용을 더 부담시키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는 한국이 없으면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의 말과 현장의 현실 사이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틈이 벌어져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고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마이크가 자리를 뜨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켈러한, 우리가 지금 한국한테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국한테 부탁을 해야 하는 건지 그 경계가 좀 흐릿해지고 있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돈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 이상의 것을 가진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능력.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게 한국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진짜 이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한국은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을까? 만약 한국이 미국에만 의존하는 구조였다면 아무리 시스템 안에 있다 해도 결국은 미국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 밖에서도 자기 힘으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데이터, 특히 중동 지역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펼쳐본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중동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한국의 방공 시스템과 무기 체계가 실제 시장에서 언급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천궁2 미사일 방어 체계였어요. 아랍에미리트와 체결된 이 계약은 약 3조에서 4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어요. 이건 중동의 핵심 국가가 자국의 방공망을 한국산 무기로 채우겠다고 결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존의 이 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방산 업체들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영역이었어요. 러시아산 장비까지 포함해도 이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오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오래된 벽을 뚫고 들어간 겁니다. 수십 년간 같은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던 시장에 새로운 이름이 올라간 것이고 그 이름이 한국이었습니다. 대체제가 아니었어요. 기존 강대국 무기와 정면으로 경쟁하는 수준으로 진입한 거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방공망 도입에 대한 협의와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중동에서 가장 큰 국방 예산을 쓰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의 방공 체계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도입을 결정하고 있다는 건 단순한 수출 실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저렴한 대안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자국 하늘을 맡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방공 파트너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잠시 말을 잃었어요. 모니터 앞에 앉은 채로 한동안 아무 키도 누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깊숙이 들어가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마이크에게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아랍에미리트 계약이 3조에서 4조 원 규모야. 사우디도 방공 체계 도입을 진행하고 있고. 마이크가 숫자를 확인하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미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꽤 타격 아닌가? 타격이라기보다 경쟁 구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지. 예전에는 미국이나 유럽 장비 중에서 고르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추가된 거야. 근데 왜 한국 걸 선택해? 미국 장비가 성능은 더 나을 텐데. 성능만 보면 그렇지. 하지만 전장에서 중요한 건 성능만이 아니야.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데이터에서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어요. 첫째, 빠른 납기였습니다. 전쟁 상황이 급변하는 지역에서 주문하고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무기는 의미가 없었어요. 한국은 생산 체계가 이미 대량 양산 수준으로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중동처럼 안보 위협이 현실인 지역에서는 이 납기 차이가 계약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어요. 둘째, 가격 경쟁력이었어요. 같은 성능 대비 비용이 합리적이었고 도입국 입장에서 부담이 적었습니다. 국방 예산에 한계가 있는 나라들에게는 성능과 가격의 균형이 결정적인 요소였죠. 미국산 최고급 장비를 살 수는 있지만 그 비용으로 방공망 전체를 구축하기는 어렵거든요. 한국산은 그 균형점을 정확히 맞추고 있었습니다. 셋째, 실전에서의 성능 검증이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실제 운용 환경에서 이야기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되고 있다는 게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었던 겁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작동한다는 신뢰. 그걸 갖추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한번 갖추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쟁력이 됩니다. 빠른 납기, 합리적 가격, 실전 검증. 전쟁 상황에서 구매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를 한국이 동시에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거리와 탄두 제한이 해제되면서 드디어 한국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제한 없이 독자적으로 전략 무기를 설계했고 그들은 빠른 시간에 그걸 완성해갔죠. 핵은 없지만 핵 없이도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수준의 기술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 전환이 시장에서 실제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마이크가 자료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켈러한, 이거 정리해보면 결국 이런 거잖아. 한국은 미국 시스템 안에 필요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 밖에서도 이미 자기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한국이 안 쫄았던 거야. 안 쫄았다기보다는 쫄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닐까. 미국 안에서도 필요하고 미국 밖에서도 팔리는 나라인데 왜 쫄아야 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크가 맞았어요. 한국은 버티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버틸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미국 시스템 안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중동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미국,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하고 있는 나라.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진 상태에서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쉽게 굴복해야 할 이유가 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선택받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는 나라는 누군가의 요구에 쉽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기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계산에 넣지 않았던 변수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한국은 조용히 자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너무 안일하게 봤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자신감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확보된 위치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 한 줄을 쓰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20년간의 확신을 스스로 뒤집는 문장이었으니까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의문이 이제야 하나의 답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늦게 알아챘을 뿐이었어요.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다가 저는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처음 이 사안을 접했을 때 제가 적었던 문장이었어요. 한국은 결국 움직일 것이다. 그때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맹이라는 틀 안에서 에너지라는 약점 앞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를 두고 한국이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모든 동료들도 같은 판단이었고 30년치 데이터가 그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데이터는 그 확신과 전혀 다른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움직이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움직일 필요가 없는 위치에 이미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게 최종 보고서 초안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는 천천히 읽어 내려가더니 마지막 페이지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켈러한, 이건 내가 처음에 쓴 보고서랑 결론이 완전히 반대잖아. 알아. 위에서 이걸 받아들일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해. 틀린 결론을 올릴 수는 없잖아.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처음엔 내 원래 결론이 맞다고 생각했어.
한국은 결국 움직인다. 그게 상식이었으니까. 나도 그랬어. 근데 상식이 틀릴 수도 있더라고. 마이크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건 맞아.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내가 이 보고서를 쓰면서 가장 놀랐던 게 뭐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놀랐던 것. 그걸 한마디로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잠시 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돈을 요구하고 압박을 가하고 관계를 흔들어도 한국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그게 가장 놀라웠어. 왜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이유는 단순해. 이미 대체 불가능한 구조 안에 들어와 있었으니까.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잖아. 맞았습니다. 생산, 기술, 속도, 그리고 시장. 이 네 가지가 하나로 연결된 상태에서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의존은 일방이 아니라 양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 구조를 보면 이건 방산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조선, 반도체, 배터리. 이 산업들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며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반도체를 생산하고 배터리 기술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나라. 하나가 흔들려도 나머지가 받쳐주는 단일 분야의 강국이 아니라 시스템 국가였어요. 방산 수출은 유럽과 중동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고 그 영향력은 군사 분야를 넘어 외교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탱크를 수출하고 중동의 방공 시스템을 납품하고 동남아시아에 훈련기를 공급하는 나라. 어느새 한국이라는 이름은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공급자 목록에 당당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플레이어였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고쳐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적었던 그 문장 한국은 결국 움직일 것이다를 지우고 새로운 문장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동맹에 기대는 국가가 아니다. 이제는 동맹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구조를 만든 국가다. 그 문장을 다 쓰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처음에 썼던 문장과 마지막에 쓴 문장 사이에 놓인 거리가 이렇게 멀 줄은 몰랐습니다. 같은 나라를 분석한 같은 보고서인데 결론이 정반대로 뒤집힌 거니까요.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이 사안을 처음 접한 날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말했죠. 한국부터 정리하자. 그때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한국은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확신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돈보다 강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으니까요. 마이크가 사무실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켈러한 우리가 이번에 배운 게 있다면 하나야. 한국을 예전 기억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한국을 분석하면서 저는 늘 같은 결론을 내려왔어요. 한국은 결국 따라온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그 결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과거의 잣대로 재단하고 예전의 패턴이 반복될 거라고 믿었던 것 자체가 오판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지켜달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도움도 아닌 자기 힘으로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나라가 남들이 무모하다고 말릴 때 고속도로를 깔고 철강을 일으키고 배를 만들고 사막에서 땀을 흘리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고생의 끝에서 이제는 아무도 쉽게 흔들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국을 향해 청구서를 내밀었던 우리가 결국 그 나라의 가치를 뒤늦게 깨닫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겁을 먹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이 결국 따라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야 한국이 왜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았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나라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결국 따라온다. 하지만 2026년 그 확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일어나 세계가 무모하다고 말릴 때마다 오히려 그 길을 선택했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그저 따라가기만 했던 나라였습니까? 대한민국의 저력이 세계를 놀라게 한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 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이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